밤 11시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빛 시계가 정확히 그 시각을 알리며 웅장한 소리를 냈다. 커다란 저택의 식탁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몸을 움츠렸다.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불빛이 고급스러운 은식기와 윤기 흐르는 음식들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앞의 접시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나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웠다. 내 시선은 창밖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분수대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물소리는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메마르기 그지없었다.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문을 울리는 순간 나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은 또 다른 밤에 악몽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다. 나는 한지혜, 30 중반의 여인이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이자 완벽한 삶을 사는 부유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한 옷차림, 보석으로 치장된 손, 그리고 늘 우아하게 유지되는 미소. 이 모든 것이 나를 감싸는 두꺼운 가면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잔인한 남편 강민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며 감금당한 채 살아가는 비참한 내가 있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지만 결혼 후 나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났다. 나의 삶은 겉으로는 찬란하게 빛났지만 내면은 끝없이 깊은 공허함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실내,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이름 모를 예술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황금빛 감옥에 불과했다. 모든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창문은 밖으로 통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나의 숨통을 조였다. 밤 10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종소리는 내게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고 손끝에서는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억지로 심호흡을 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더 큰 고통을 의미했다. 나는 완벽한 가면을 유지해야 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강민준의 중저음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혜,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명령이 숨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오셨어요. 여보, 저녁 준비해 드릴까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주는 나를 훑어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됐어. 오늘 좀 피곤하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싫어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는 거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강민준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얼마 전 그가 실수로 떨어뜨려 고장이 난 상태였다. 강민준은 그 오르골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빌어먹을 오르골 수리공을 불러도 고치지 못하는군. 그는 오르골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신경질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화를 돋우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오르골에 대한 집착이 유독 심했다. 나는 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오르골을 고치기 시작했다. 부러진 태엽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먼지 쌓인 부품들을 닦아냈다. 나의 손재주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섬세한 작업을 할 때면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할 수 있었다. 오르골을 고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이 감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나는 마침내 오르골을 고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르골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적막한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성공이 내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오르골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으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오르골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발견했다. 낡은 나무판을 젖히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그림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준이 어린 시절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어둠 속에 갇힌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기괴한 형체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희미하게 괴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동시에 남편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엿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의 잔인한 본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 그림이 그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오르골 안에 다시 숨겨놓았다. 이 그림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앞으로 밝혀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다음 날 강민주는 내가 오르골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고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싸늘하게 변했다. 지혜, 네가 이 오르골에 손을 댔더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고장나서 제가 고쳐봤어요. 여보가 아끼는 물건인데 고장나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강민주는 내게 다가와 나의 뺨을 때렸다. 짝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나의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렸다. 누가 내까짓게 내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이 오르골은 내 비밀을 담고 있는 물건이야. 너는 내 모든 것을 엿보려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좌절감을 느꼈다. 오르골 수리가 그에게 이렇게까지 큰 분노를 안겨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르골이 자신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물건임을 암시하며 내게 다시는 자신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았다. 휴대폰, 신분증, 현금, 나의 외부와의 모든 소통수단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제 너는 이 저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나 몰래 어떤 짓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며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는 내게 외출을 금지시키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제공하며 나를 정신적으로 고립시켰다. 나는 이제 이 저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내게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오르골에서 발견한 그림 속 괴물이라는 단어와 그의 이상한 집착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의 잔인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밤마다 몰래 강민준의 서재를 드나들었다.
그의 서재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나는 과거 소설을 쓰기 위해 다양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익혔던 잠금 장치 해제 기술을 이용해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그의 비밀스러운 취미와 관심사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곳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일기장에는 강민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강민준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당했던 기억,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증오가 묘사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의 아버지는 무관심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그로 인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품게 된 것이었다. 일기장의 내용 일부는 알 수 없는 암호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소설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리력으로 그 암호들을 해독해냈다. 그 암호는 마치 그가 자신만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만든 언어 같았다. 나는 그의 일기장을 통해 그의 잔인한 본성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일기장 속에서 괴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괴물은 그의 내면의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특정 인물, 즉 그를 학대했던 어머니를 지칭하는 듯 했다. 나는 오르골 속 그림과 일기장 속 괴물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은 나의 방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통해 내가 자신의 서재에 드나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렬하게 분노하며 내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내가 감히 내 서재에 들어갔어 내 비밀을 엿보려 한 거냐.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일기장을 발견하고 내용을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그가 모르게 해야 했다. 그는 단지 나의 행동을 통제하려 할 뿐이었다. 그는 나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내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낼까봐 불안해했다. 나는 이 감옥 같은 저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나는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만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이 저택 안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민준이 잠든 틈을 타 그의 노트북을 몰래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지만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나는 밤늦게 강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키보드를 눌렀다. 나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서로의 사연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곳이었다. 나는 나의 사연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다. 강민준이 언제 나를 감시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암호화된 메시지로 작성했다. 나의 소설가로서의 능력과 강민준의 일기장을 해독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복잡한 암호를 만들어냈다. 그 암호 속에는 나의 절규와 함께 강민준의 비밀에 대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올리고 답장을 기다렸다. 몇 시간 후 한 명의 익명 회원이 나의 메시지에 답장을 남겼다. 그의 아이디는 희망의 빛차알이었다. 그는 나의 암호를 해독하고 내게 연락을 시도했다. 나는 그가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그와 비밀스러운 소통을 시작했다. 그는 나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내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의 질문에 암호화된 메시지로 답했다. 희망의 빛은 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강민준에게 학대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는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과 그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강민준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을 알려주었다. 특히
강민준에게는 오르골에 숨겨져 있던 그림과 관련된 비밀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방에는 강민준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희망의 빛과의 소통을 통해 강한 의지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은 이제 나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밤 10시,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빛 시계가 정확히 그 시각을 알리며 웅장한 소리를 냈다. 커다란 저택의 식탁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몸을 움츠렸다. 은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고급스러운 은식기와 윤기 흐르는 음식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앞의 접시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나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웠다. 나의 시선은 창밖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분수대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물소리는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메마르기 그지없었다.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문을 울리는 순간 나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은 또 다른 밤의 악몽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다. 나는 한지혜, 30 중반의 여인이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이자 완벽한 삶을 사는 부유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한 옷차림, 보석으로 치장된 손, 그리고 늘 우아하게 유지되는 미소. 이 모든 것이 나를 감싸는 두꺼운 가면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잔인한 남편 강민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며 감금당한 채 살아가는 비참한 내가 있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지만 결혼 후 나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나의 삶은 겉으로는 찬란하게 빛났지만 내면은 끝없이 깊은 공허함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실내,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이름 모를 예술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황금빛 감옥에 불과했다. 모든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창문은 밖으로 통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민준은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나의 숨통을 조였다. 밤 10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종소리는 내게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고 손끝에서는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억지로 심호흡을 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더 큰 고통을 의미했다. 나는 완벽한 가면을 유지해야 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이 넓은 저택의 모든 구석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그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를 피해 숨죽여 지냈다. 한때는 꿈 많고 활기 넘치던 내가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내 방 침대 옆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한때 내가 쓰고 싶었던 소설들의 초고가 담긴 노트였다. 이제는 펼쳐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강민준의 중저음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혜,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명령이 숨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오셨어요. 여보, 저녁 준비해 드릴까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주는 나를 훑어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됐어. 오늘 좀 피곤하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싫어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그가 분노할까? 나의 작은 실수 하나도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거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강민준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얼마 전 그가 실수로 떨어뜨려 고장이 난 상태였다. 강민준은 그 오르골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빌어먹을 오르골 수리공을 불러도 고치지 못하는군. 그는 오르골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신경질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오르골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내비치곤 했다. 마치 오르골이 그의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화를 돋우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오르골에 대한 집착이 유독 심했다. 나는 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오르골을 고치기 시작했다. 나의 방구석에는 내가 몰래 보관해둔 작은 도구 상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던 나는 망가진 물건들을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 오르골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며 부러진 태엽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먼지 쌓인 부품들을 닦아냈다. 나의 손재주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섬세한 작업을 할 때면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할 수 있었다. 오르골을 고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이 감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었다. 마치 내가 다시 소설을 쓰던 시절의 나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정교함과 섬세함이 나의 존재감을 다시 일깨웠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나는 마침내 오르골을 고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오르골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적막한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성공이 내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오르골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으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오르골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발견했다. 낡은 나무판을 젖히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그림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준이 어린 시절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어둠 속에 갇힌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기괴한 형체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희미하게 괴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동시에 남편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엿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의 잔인한 본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 그림이 그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그림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강민준의 어두운 유년기를 보여주는 창문 같았다. 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오르골 안에 다시 숨겨놓았다. 이 그림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앞으로 밝혀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강민준의 행동과 그의 내면에 숨겨진 괴물의 연관성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내가 오르골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고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지혜, 네가 이 오르골에 손을 댔더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고장나서 제가 고쳐봤어요. 여보가 아끼는 물건인데 고장 나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나의 심장은 이미 발작하듯 뛰고 있었다. 강민주는 내게 다가와 나의 뺨을 때렸다. 짝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나의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누가 내까짓게 내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이 오르골은 내 비밀을 담고 있는 물건이야. 너는 내 모든 것을 엿보려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오르골이 단순히 망가진 장난감이 아니라 그의 억압된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았다. 휴대폰, 신분증, 현금, 나의 외부와의 모든 소통수단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나는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제 너는 이 저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나 몰래 어떤 짓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쇠사슬 같았다. 그는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며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는 내게 외출을 금지시키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제공하며 나를 정신적으로 고립시켰다. 나는 이제 이 저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내게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화려한 외관은 속임수였고 모든 창문은 밖을 향한 나의 시선을 가로막는 철창이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오르골에서 발견한 그림 속 괴물이라는 단어와 그의 이상한 집착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의 잔인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밤마다 몰래 강민준의 서재를 드나들었다. 그의 서재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나는 과거 소설을 쓰기 위해 다양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익혔던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이용해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그의 비밀스러운 취미와 관심사들로 가득했다. 벽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다. 나는 그곳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일기장에는 강민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강민준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당했던 기억,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증오가 묘사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의 아버지는 무관심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그로 인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품게 된 것이었다. 일기장의 내용 일부는 알 수 없는 암호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소설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리력으로 그 암호들을 해독해냈다. 그 암호는 마치 그가 자신만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만든 언어 같았다. 나는 그의 일기장을 통해 그의 잔인한 본성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괴물이라고 부르던 존재는 어쩌면 그를 학대했던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이 들었다. 나는 그의 일기장 속에서 괴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괴물은 그의 내면의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특정 인물, 즉 그를 학대했던 어머니를 지칭하는 듯했다. 나는 오르골 속 그림과 일기장 속 괴물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비밀스러운 내면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민주는 나의 방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통해 내가 자신의 서재에 드나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렬하게 분노하며 내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네가 감히 내 서재에 들어갔어. 내 비밀을 엿보려 한 거냐.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일기장을 발견하고 내용을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그가 모르게 해야 했다. 그는 단지 나의 행동을 통제하려 할 뿐이었다. 그는 나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내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낼까봐 불안해했다. 그의 불안감은 오히려 내게 희망을 주었다. 그에게 약점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이 감옥 같은 저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나는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만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이 저택 안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민준이 잠든 틈을 타 그의 노트북을 몰래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지만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내 삶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밤늦게 강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키보드를 눌렀다. 나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서로의 사연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나는 나의 사연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다. 강민준이 언제 나를 감시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암호화된 메시지로 작성했다. 나의 소설가로서의 능력과 강민준의 일기장을 해독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복잡한 암호를 만들어냈다. 그 암호 속에는 나의 절규와 함께 강민준의 비밀에 대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올리고 답장을 기다렸다. 몇 시간 후, 한 명의 익명 회원이 나의 메시지에 답장을 남겼다. 그의 아이디는 희망의 비첼이었다. 그는 나의 암호를 해독하고 내게 연락을 시도했다. 나는 그가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그와 비밀스러운 소통을 시작했다. 그는 나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내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의 질문에 암호화된 메시지로 답했다. 희망의 빛은 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강민준에게 학대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는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과 그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강민준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을 알려주었다. 특히 강민준에게는 오르골에 숨겨져 있던 그림과 관련된 비밀의 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방에는 강민준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방의 위치를 암시하는 작은 힌트들도 함께 제공했다. 나는 희망의 빛과의 소통을 통해 강한 의지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은 이제 나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나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결의로 가득 찼다. 강민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화되었다. 나의 방에는 몰래카메라가, 서재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설치되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갇힌 새와 같았다. 하지만 내 안의 불신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잔인함과 집착은 내게 더 큰 저항 의지를 불어넣었다. 희망의 빛과의 비밀스러운 소통은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다. 강민주는 내가 서재에 드나들었음을 눈치챘지만 내가 그의 일기장을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듯했다. 그는 단지 나의 행동을 통제하려 할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나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늘어갔다. 그러나 나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은 내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희망의 빛은 내게 강민준의 어린 시절 그림 속 괴물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 괴물이 강민준의 어머니라는 섬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강민준의 어머니는 그에게 극심한 학대를 가했고 그 학대 속에서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희망의 빛은 강민준의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시체가 묻힌 곳이 강민준의 저택 어딘가라는 충격적인 비밀까지 폭로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체가 비밀의 방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모든 사실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남편이 살인자였다니. 그리고 그의 잔인한 본성은 그를 학대했던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니. 이 모든 것이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나의 직감은 그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비밀의 방을 찾아야 했다. 그곳에 그의 모든 죄악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희망의 빛은 내게 비밀의 방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주지는 못했다. 그녀 역시 강민준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당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의 저택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나는 강민준의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 침실, 거실, 심지어 지하실까지 모든 곳이 비밀의 방일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괴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마치 지도를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나의 소설가로서의 추리력과 통찰력을 총동원하여 그림들을 분석했다. 그것들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강민준이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의 기억과 비밀의 방의 위치를 암호화한 것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림들을 연구한 끝에 나는 마침내 비밀의 방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강민준의 침실 안에 있는 벽난로 뒤였다. 벽난로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장식용이었지만 그 뒤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나는 침실로 향했다. 강민준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벽난로 뒤에는 낡은 벽돌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그 벽돌을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벽난로 뒤의 벽이 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어둡고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비밀의 방을 찾은 것이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우리는 허리를 숙여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통로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애썼다.
강민준의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이용해 자물쇠를 풀려 했지만 이 자물쇠는 이전에 해제했던 것들과는 달랐다. 더욱 복잡하고 정교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손재주를 동원해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그때 침실에서 강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자물쇠를 풀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철문이 열리자 우리는 작은 방에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오래된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한 곳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강민준의 어린 시절 그림과 흡사했지만 훨씬 더 기괴하고 섬뜩했다. 그림 속에는 괴물의 형체가 더욱더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그 괴물은 마치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나는 나무 상자에게 다가갔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그 안에는 인골이 있었다. 작은 두개골과 뼈 조각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강민준의 어머니의 유골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받았다. 나의 남편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다니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몸을 떨었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을 눈치챈 것이었다. 지혜, 네가 감히 이곳까지 들어왔군. 나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엿보려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나는 발각되었다. 이제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비웃듯이 웃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 괴물은 나에게 지옥을 선사했으니까 그녀는 죽어 마땅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강민준은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방 안을 가로질러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방은 좁고 어두웠으며 나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나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강민준은 나에게 다가와 나의 목을 졸랐다. 네오도 그 괴물처럼 나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려 하는군.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의 소나기는 점점 더 힘을 조여왔다.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의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과 강민준의 일기장을 해독하면서 얻은 지식을 떠올렸다. 강민준은 자신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과거였다. 나는 나의 마지막 힘을 모아 강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당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당신이 나를 학대하고 감금했다는 사실을,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나의 말에 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는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마지막 탈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는 나의 손목시계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노트북에 미리 설치해둔 자동 신고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이 모든 상황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동시에 경찰에 자동 신고될 것이었다. 나는 강민준의 얼굴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비밀은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강민준은 경악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나는 비밀의 방을 빠져나와 좁은 통로를 통해 침실로 향했다. 나의 뒤에서는 강민준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안 돼, 안 돼. 내 비밀을 감히. 나는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의 탈출은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비밀은 세상에 폭로될 것이다.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저택의 철문을 뒤로하고 뛰쳐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는 이상하리만치 뜨거웠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해방감, 그리고 복수심,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휴대폰도, 돈도, 신분증도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강민준의 모든 비밀이 담긴 영상과 나의 암호화된 메시지들. 나는 낯선 골목길을 헤매다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민준의 노트북에 설치해둔 자동 신고 장치가 작동한 것이 분명했다. 그 소리는 나의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나의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몸은 여기저기 쑤셨다. 하지만 나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강민준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 그 순간 나의 낡은 손목시계가 진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내가 비밀의 방에 들어가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민준의 노트북과 연결해둔 비상통신 장치였다. 나는 시계 액정을 확인했다. 희망의 빛이라는 아이디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지혜씨, 당신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나의 절규와 강민준의 모든 죄악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의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강민준의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탈출극. 그의 잔인한 본성과 숨겨진 살인 비밀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나의 얼굴은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나를 용기 있는 여인, 진실을 밝힌 영웅이라 불렀다. 동시에 강민준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나는 익명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곳은 희망의 빛이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였다. 쉼터는 작고 소박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희망의 빛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본명은 윤인이었다. 그녀는 나보다 몇 살 위였고 과거 강민준에게 학대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윤희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과 함께 강인함이 느껴졌다. 지혜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윤희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저의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희는 강민준에게 학대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과 그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어머니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어머니가 그에게 극심한 학대를 가했고 강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괴물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강민준은 겉으로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겼죠.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윤희가 말했다. 나는 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학대했지만 그 역시 어린 시절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동정심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윤희는 강민준에게 복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되찾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내게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헌신할 것을 제안했다. 지혜 씨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윤희가 말했다. 나는 윤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의 소설가로서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며칠 후 강민준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의 영상과 증언, 그리고 윤희의 증언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매장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강민준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한 모습 대신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윤희와 함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다. 우리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혜 씨,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윤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희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나의 손목시계에 숨겨져 있던 비상통신 장치를 윤희에게 건넸다. 이것은 이제 윤희 씨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윤희는 시계를 받아들고 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혜씨. 우리는 함께 이 사회의 어둠을 밝혀나갈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진실의 목소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했다. 윤희는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나는 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로 썼다. 나의 소설은 전 세계에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에게 돈과 권력을 제공하며 그의 잔인한 행동을 부추겼던 그림자 조직원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준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가 저지른 범죄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강민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괴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기호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기호들은 강민준의 어머니를 학대했던 진정한 괴물너치의 정체와 관련된 단서들이었다. 강민준의 어머니를 학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즉 강민준의 아버지였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고 그 역시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민준의 잔인한 본성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윤희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렸다. 윤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강민준의 아버지가 그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었다니. 그럼 그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민준을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그의 잔인한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의 목소리,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림자 조직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나는 나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해 그들의 흔적을 찾아냈다. 나는 강민준의 일기장과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오래된 기록들을 통해 그림자 조직의 비밀스러운 통신망과 그들의 아지트 위치를 알아냈다.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었고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 조직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음모를 꾸몄을까?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을 조종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던 것이다. 그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림자 조직은 우리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재단에 대한 위협을 가했다.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고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다.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리고 윤희까지. 나는 윤희에게 말했다.
윤희 씨,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우리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해. 윤희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위협에 맞설 겁니다. 나는 윤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의 소설가로서의 재능과 나의 알 수 없는 능력. 나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그림자 조직을 막아낼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여자는 이제 그 배신자의 배후 세력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운명에 처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전투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 그림자 조직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들의 진짜 우두머리가 강민준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후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이제 나의 싸움은 한 남편의 잔혹한 학대를 폭로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세상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었다. 나의 목숨은 물론 사랑하는 윤희와 재단의 모든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나는 강민준의 일기장과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오래된 기록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림자 조직은 단순히 강민준을 조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백 년 전부터 특정 가문을 통해 은밀히 계승되어 온 비밀스러운 조직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고대 문명의 잃어버린 지식, 특히 생명의 근원이라는 신비로운 힘을 손에 넣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그들의 핵심 인물이자 이 모든 음모의 설계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강민준마저도 철저히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지혜 씨, 이 모든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윤희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그림자 조직의 계보도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만 해요. 나는 나의 알 수 없는 능력, 즉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힘이 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단순히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비밀과 얽힌 어떤 운명적인 힘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림자 조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림자 조직은 우리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고 재단에 대한 위협을 가했다. 재단 사무실에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었고 나의 아들과 딸에게도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나의 아들과 딸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지만 그들은 나를 믿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희는 나의 옆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다. 지혜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위협에 맞설 겁니다. 우리는 진실의 목소리, 재단의 모든 역량과 자산을 동원하여 그림자 조직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재단의 변호사팀은 그림자 조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단의 연구원들은 고대 문명의 기록들을 분석하여
생명의 근원의 정체와 그 힘을 통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나는 강민준의 일기장과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들에서 그림자 조직의 비밀스러운 아지트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고층 빌딩이었다. 버려진 빌딩은 겉으로는 황량했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 조직의 거대한 봉어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우리는 고층 빌딩으로 향하기 전 최종 작전 회의를 가졌다. 나의 아들, 딸, 그리고 윤희까지 모두 참석했다. 김태훈 씨는 화상 통화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지혜 씨, 그들은 생명의 근원을 통제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치유의 힘을 파괴의 힘으로 바꾸려 할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김태훈 씨가 경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명의 근원은 단순히 생명을 치유하는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관장하는 양면적인 힘이었고,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간다면 세상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힘이었다. 나는 최후의 작전을 세웠다. 버려진 고층 빌딩에 잠입하여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제압하고 생명의 근원을 그들의 손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매우 위험했다. 그림자 조직은 강력한 무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잔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밤이 깊어진 시각 버려진 고층 빌딩으로 잠입했다. 빌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숨죽이며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빌딩 안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 그리고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해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함정들을 피했다. 나의 손끝에서는 미세하게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감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나의 능력은 이제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발현되는 듯했다. 윤희는 나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능력으로 그림자 조직의 통신망을 무력화시켰다. 나의 아들과 딸은 우리의 후방을 지원하며 그림자 조직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팀이었다. 우리는 빌딩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 벙커로 향했다. 그곳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아지트이자 생명의 근원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다. 벙커 문은 거대한 강철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나는 벙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목에 걸린 낡은 오르골,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강민준의 어린 시절, 그림 속 괴물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나는 그 괴물의 진짜 정체를 마주해야 했다. 벙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지하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마치 고대 유적지와 현대 과학 기술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거대한 수정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 앞에 서서 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그의 눈빛은 광기와 탐욕으로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무장한 채 서 있었다. 드디어 왔군, 한지혜.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너는 진정한 선택받은 자로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나는 당신처럼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비웃듯이 웃었다. 어리석은 녀석, 너는 너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 생명의 근원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너의 치유 능력은 이 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나는 이 힘을 통해 세상을 완벽하게 재창조할 것이다. 그는 내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의 편에 서서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맞서 싸울 것이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민준의 아버지는 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이끌고 나의 힘을 흡수하여 생명의 근원의 힘을 완성하려 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저항했지만 그는 나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의 몸을 속박하고 나의 힘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나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나는 나의 치유의 힘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힘은 단순히 생명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재구성하고 변형시키는 힘이었다. 나는 그 힘을 이용하여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를 교란시키고 그의 계획을 방해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나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다. 그는 나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력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런 힘을... 그는 소리쳤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모았다. 나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나의 손끝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를 역전시켰다. 생명의 근원은 굉음을 내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에 휩싸여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는 잔인하고 강력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강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재능과 용기를 동원해 그를 막아냈다. 최윤아와 나의 아들, 딸은 나의 뒤에서 나를 지원했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의 부하들과 싸우며 나의 길을 열어주었다. 윤희는 온라인을 통해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나의 작전을 도왔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밝혀졌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림자 조직은 모든 것을 잃고 해체되었다. 생명의 근원은 안전하게 회수되어 재단에 보관되었다.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두 남자. 남편과 그의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나의 고통을 통해 나를 성장시켰고 나의 재능을 일깨워 주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었다. 싸움이 끝난 후 우리는 고층 빌딩의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지혜씨, 우리가 해냈어요. 세상이 평화를 되찾았어요. 윤희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의 아들과 딸도 우리 곁에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우리는 더욱더 강해졌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남아있는 치유의 힘, 그것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의 목소리,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강민준의 아버지,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가 체포되던 순간 메인타워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비로운 에너지는 점차 잦아들었다. 고대 건축물의 굉음은 멈췄고 그 거대한 힘은 더 이상 악한 자의 손에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나의 손끝에서 발현된 치유의 힘은 파괴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나의 옆에서 든든하게 싸워준 윤희와 나의 아들, 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마치 우리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나는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윤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을 감싸는 온기는 어떤 것보다 뜨거웠다. 김태훈 씨와 윤지강의 여동생도 고층 빌딩 옥상으로 올라와 우리와 합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지혜 씨, 정말 해냈어요. 당신은 세상을 구했어요. 윤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태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고대 문명의 힘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군. 하지만 자네의 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일세. 자네는 진정 선택받은 자였어.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능력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의지대로 발현되는 진정한 치유의 힘이자 생명을 수호하는 능력임을 깨달았다. 강민준의 아버지, 즉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의 체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그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고 그의 이름은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가 이끌었던 고대 비밀 결사대 또한 그의 몰락과 함께 와해되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이 축적했던 불법적인 부는 모두 몰수되어 사회에 환원되었다. 나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민준의 아버지와 그 조직의 모든 죄를 증언했다. 나의 증언은 영상과 함께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고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나의 용기 있는 폭로에 찬사를 보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그의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함께 처벌받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과거를 괴롭혔던 강민준과 정진우, 오준혁의 악행 또한 다시금 조명되었다. 강민준은 이미 재판을 통해 처벌받았지만 그의 잔인한 본성과 숨겨진 살인 비밀은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를 샀다. 오준혁과 정진우는
황동민과 강민준의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하수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나의 육체와 정신은 그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나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도 사라졌다.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고대 비밀 결사대의 몰락 이후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황동민이 추진했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재단의 이름으로 인계받아 진행했다. 나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메인타워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인류의 번영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다. 나의 카페 고요는 기억의 공간이라는 이름의 문화센터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직접 젊은 건축가 지망생들에게 디자인 강의를 하며 나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했다. 나의 강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나를 진정한 멘토라고 불렀다. 나는 나의 치유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재단의 기금을 모아 따뜻한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무료 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건축 디자인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아픔을 가진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나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보람있었다. 최윤아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였다. 우리는 재단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고 내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우리의 삶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다. 나의 아들과 딸은 재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자랑이자 나의 희망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음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다. 잔인한 남편으로부터의 극적인 탈출, 그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인터넷에 올렸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시련들,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찾았고 당신의 가족도 찾았어요. 최윤아가 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김태훈 씨와 윤지강의 여동생도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태훈 씨는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로서 우리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윤지강의 여동생은 재단의 핵심 연구원이자 고대 문명 전문가로서 고문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다. 그들은 나의 삶의 동반자이자 재단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남아있는 치유의 힘, 그것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의 목소리,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진실의 목소리, 재단은 여전히 굳건히 빛나고 있었다. 재단 본부의 높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다. 나의 곁에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최윤아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는 두 아이를 두었고 아이들은 이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책상 위에는 강민준의 일기장에서 발견했던 그의 어린 시절 그림 속 괴물이 그려진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한때 내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그림은 이제 나의 승리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김태훈 씨는 몇 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다. 그의 그림들은 전 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뜻은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재단은 강민준의 아버지, 즉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로부터 회수한 생명의 근원과 고대 문명의 지식들을 연구하여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의 힘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했고 고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난치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축구가 아니었다.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고대 문명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나는 종종 아이들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잔인한 남편으로부터의 극적인 탈출, 그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인터넷에 올렸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림자 조직과의 최후의 대결까지.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고 진실을 향한 나의 헌신에 깊이 존경심을 표했다. 나의 아들은 이제 재단의 법률팀장으로서 억울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나의 딸은 생명의 근원과 고대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연구를 총괄하며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나를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재단 본부에서 자선 강연회가 열렸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마지막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잔인한 남편에게 학대당하며 감금당했던 나의 과거부터 오르골 속 그림을 통해 그의 비밀을 엿본 순간 희망의 빛과의 비밀스러운 소통, 비밀의 방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림자 조직과의 최후의 대결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강연장 곳곳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나의 치유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힘이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강연이 끝나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최윤아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나의 아들과 딸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진실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재단 본부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말했다. 윤희는 나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나의 아들과 딸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 중에는 나의 모든 고통을 시작하게 했던 강민준과 그의 아버지의 어둠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나의 작은 희망도 함께 빛나고 있을 터였다. 이제 그들은 내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이겨낸 과거의 상징이자 나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비참한 삶,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내린 용기 있는 선택. 나는 나의 괴물을 마주했고 그를 폭로했으며 마침내 나 자신을 구원했다.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진실의 목소리. 재단은 전 세계 각지에 쉼터와 상담소를 설립하여 그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나는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로 썼다. 나의 소설은 전 세계에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재단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그 등대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진실의 목소리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이미지는 나의 삶의 좌우명이자 재단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남아있는 치유의 힘, 그것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의 목소리,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잔인한 배신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 세상의 빛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진실의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용기일 수도 있고 잠재된 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세상에 외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실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